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할 세 분. 오늘 우리 곽우신 기자가 합류하면서 이 세 분이 고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들은 그래서 이 세 분의 좀 조합을 어떤 애칭을 공모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금요일에 노영희, 장윤미, 김환 이래서 노짱환이라는 애칭이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 애칭도 여러분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한겨레 21 김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윤혜 씨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우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세 분이 화요일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네. 애칭 공모. 좀 성의 있게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 앞글자 따지 마시고. 나 따고 있었어. 근데 너무 이상하다. 우리 이상해. 네. 곽 씨가 또 약간 어디 좀 튀어가지고 어디 붙이기가 자연스럽게 쉽지 않습니다. 약간. 아무튼 여러분의 그 어떤 아이디어를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멤버 마음에 들어요. 예, 완회곽이란 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네. 곽이 좀 튀시네. 예, 완회곽. 예, 좋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곽을 어떻게 해서든 좀 잘 쓰면 괜찮을 것 같다 싶네요. 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도 있고 그럼요. 신도 있으니까. 윤곽 뭐 이렇게 가. 윤곽. 윤곽 김. K 윤곽. K 윤곽. K 윤곽. 아무튼 여기 이렇게 허접한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일단 주식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뭐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크까지 그야말로 이제 급락이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9,000선 돌파하고 9,100선까지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오늘 지금 종가가 지금 8,204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거의 10% 가까이 9.9%가 지금 하락했네요. 오늘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이유가 궁금해요. 지금 이유 분석하는 자료들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막 쏟아내고 있고 또 희한한 건 개인은 또 그걸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개인이 받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워낙에 지금 강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또 한 번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전인데도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AI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 그렇죠. 굳이 AI까지 갑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못 믿겠어. 그래? 뭐야 재미나예요? 챗 GPT 유료 버전이에요. 유료예요. 유료 인정. 제가 아까 한 얘기 맞네. 과열 조정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각각의 판단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좀 당황스러웠다라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좀 이 마음 부여잡아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과열장인 건 맞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제 주식시장의 급상승이 결국 자산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청년이라든지 노년층이라든지 소외되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큰 고민이다 국정에서는 이런 얘기 할 정도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오른 거는 맞죠. 2,400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2,400, 2,700 뭐 하여튼 내란 당시에 그 숫자들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1년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맞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반도체 호황 시대 청년이 가장 큰 소외자 뼈 아프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사실은 그 많은 언론 보도들이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경마식으로 중계 보도식으로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막 급락했다고 너무 갑자기 막 심통하면서 사실 또 내일 만약에 또 경제지들 아침 일면으로 쭈루루 검은 화요일 또 이러면서 또 막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굳이 그런 거 일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코스닥은 조금 올랐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에 이제 해외 변수들이 좀 겹쳐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조정은 원래 당연히 거치는 게 정상인 거고 그냥 이 기회에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막 팔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익숙한 가정에서 조금 이제 천천히 템포 보시면서 하면은 오히려 그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막 박수치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오늘 대통령 메시지처럼 청년들이 이제 자산 불평등으로 가는 건데 자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건전하게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숫자에만 매몰되면 이게 자칫 도박처럼 접근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오윤혜 씨.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
투자자로 돌아섰습니다. 비자발적 저기, 장기 투자자. 하지만 이재명 정부 내내 저는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산다. 1,000원어치라도 더 샀을 텐데. 오늘은 세일이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총알이 없기 때문에 참고 참아본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지. 내가 이걸 단타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아무튼 주식장 얘기를 좀 시작해봤는데 오늘은 청와대 인사 소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 수석 그리고 국가모실 1, 3차장의 이 임명이 이제 지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주목받는 부분은 사법제도 비서관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한찬식 수석 지명자가 검찰 출신이고 김앤장 출신이다. 이거는 뭐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법제도 비서관이 지금 한 넉 달째 공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란 특검 공보 담당했었던 네. 그래서 얼굴이 좀 익숙하죠. 박지영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넉 달이나 비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올까도 관심사였고 이름하여 사법제도 비서관이기 때문에 또 민정수석 라인과 또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라는 부분도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사법제도 비서관이 일단 뭐 하는 자리인지부터 좀 아주 설명을 해줄 필요가 궁금합니다. 있겠어요? 일단 지금 민정수석 안에서 여러 가지 민정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형사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인사라든지 관리가 있고, 뭐 민정에서 민정은 업무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전체 이제 말하자면 그 국무위원급 모든 인사들의 이제 인사 검증을 민정이 진행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핵심적인 거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찬식, 박지영 라인이 들어온 이유는 한찬식. 한찬식. 네. 네. 헷갈리네요. 네. 그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라든지 이제 그 형사제도 자체, 기관제도 자체의 변화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점이고, 이게 이제 날짜는 10월 달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 사실 이제 10월에 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정리. 그래서 이름이 지금 사법제도 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검찰청 이후에 그 형사제도, 그러니까 체제 요거에 대한 정비가 그렇게 주적 업무가 되겠죠.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설계를 하는 자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들 말하는 게 이제 검찰 출신들을 이 자리에 두는 것이 맞느냐.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약간 밸런스 게임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찬식 이번에 민정수석 새로 임명하고 나서 범 여권 내에서 좀 껄쩍지근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안에서도 수석 대변인은 그래도 우리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논평을 했고 그게 당연히 공식 입장이라고 하지만 개별적인 인사들의 반발도 있고 특히나 전통적인 지지층, 검찰 개혁을 강하게 원했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또 김앤장에 또 이런 검사 출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좀 맞춤형으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면서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일단 김앤장이 태평양 출신이고 예. 또 내란 특검의 특검보로 활동하면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 중에는 조금 인지도도 있고 지지층이나 국민들한테 약간 신뢰도 좀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침으로써 약간 조금 이 한찬식 수석 이후에 불거졌던 논란이 약간 진정시키고 일종의 밸런스.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안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국민의 오늘 바로 또 논평 내면서 오늘 이거 보훈 인사다. 내란 특검 이거 보훈 인사다. 내란 특검하고 다 자리 주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관성적인 논평이었다 봅니다. 관성적이었다. 논평 좀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논평 좀 잘 쓰면 좋겠다. 좀 인용할 수 있겠어라. 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 나온 거는 검찰 출신을 꼭 민정수석과 이 사법제도 비서관에 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여권의 껄쩍지근한 반응이라는 건 그것에서 기인한 것.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대통령은 일관되게 지금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그렇게 임명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오광수를 지명했을 때 봉욱 가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름 중에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봉욱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때 반응들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좋았어요. 그리고 국정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일치된 목소리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야 대통령이 지명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좀 봐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임명하는 인사들은 그때에 비하면 물론 뭐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말하자면 민주당의 정서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인데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지층의 분화가 시작됐고 국정 지지율도 이제 그때에 비하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야 이 임명이 뭐야? 뭐 검찰 개혁한다면서 이 개혁의 말하자면 대상인 사람들을 어떻게 그 개혁을 관리할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우리가 과거에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계속적으로 도돌이표처럼 나왔던 비판이 뭐냐면 검찰을 어쨌든 개혁하려면 검찰의 생리나 검찰의 인사 그다음에 검찰의 뭐 맥락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오히려 휘둘리게 된다 결정권자가 이런 예. 비판을 많이 했었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은 진짜로 현존하는 엄청나게 위세가 있는 기관을 말하자면 해체해 보려고 하는 예.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하자면 이 민정수석과 사법제도 비서관이 해야 되는 일은 이미 이 기관은 사실상 형해화됐고 이 기관에 있는 검사라고 하는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의 재배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공소청을 내가 가야 되나? 중소청을 내가 가야 되나? 그냥 변호사 개업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배치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그냥 일할 사람들을 넣는다. 일단은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청와대가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과 사법제도 비서관을 둔 것.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셨고 우리 곽우신 기자는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별 크게 다른 해석이 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CBS 라디오에서 예. 인터뷰한 거 보게 되면은 결국 그 개혁 대상이 되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까 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왜 실패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비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리고 어차피 검찰청 폐지라는 큰 틀에서의 1단계는 넘어갔으니 그 2단계 이후의 세부 조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에 대한 말 그대로 이해도와 설득과 조율과 뭔가 중간에 매개가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앉혀야겠다. 이런 좀 방점 확실히 찍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가지고 뭔가 검찰 조직하고 청와대가 뭐 딜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일종의 뭐 이런 예. 의혹도 나오십니다만 저는 조금 과도한 아직은 좀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박정 그 사법제도 비서관 얘기하면서 특검 출신의 호위무사를 앉혀서 검찰 길들이겠다는 잔꾀를 부리는 거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길들일 게 없다니까요 지금. 길들일 게 없어요. 길들일 필요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검찰 관련 보안 수사권 관련된 논의에서 말하자면 각각이 생각하는 약간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은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도로서의 그러니까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생명력은 다한 거예요. 물론 일각의 우려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려처럼 정권이 바뀌고 뭐 하면 바뀔 수는 있겠죠. 그건 그러면 다른 입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과거에 상상하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한 챕터를 넘어가기로 한 거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이 수행했던 형사제도에서 역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가장 잘하는 역할 이거를 배치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건 검찰을 잘 아는 검찰 출신들이 그렇죠.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막 싱어게인이나 노래대회 나가면 심사위원들 다 가수 작곡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겨레 김한 기자가 심사위원 앉아 있어요. 권위가 바닥이지 그럼.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걸 심사하려면은 어떤 방구석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것도 필요한데 그건 이제 방구석에서 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축구할 때 나를 불렀어야죠. 뭔가 그 전문가들이 더 그런 내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해석.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건 있죠. 작용 반작용처럼 보이는 측면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안수사권 제도를 둘러싸고 대통령이랑 당대표가 생각이 다르네. 네.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네. 근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좀 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대표가 수기 과정이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자기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9자를 딱 올려놓고 이거 뭐 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 분분한 해석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인사에서 검찰 출신을 연달아 기용하네? 그러면 이거가 이 보안수사권과 연계된 건가? 이렇게 해석될 여지와 시기가 저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그런 걸 지금 유튜브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맞죠. 청와대가 그렇게 해석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달아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모든 인사는 사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청와대의 메시지긴 한 거죠. 메시지다. 인사가 메시지다라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요? 대한적십자사 새 회장의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인준 거부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장을 넓게 쓴다라는 개념과
그 넓게 쓰는 거에도 선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선이 뭐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거가 뭡니까?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던 세력, 그 다음에 윤석열과 동조하지 않았던 세력과는 우리가 운동장 넓게 쓰자라는 거였고, 그 차원에서 지금 뭐 여러 인사들이 넘어온 건데 인요한 의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이 절차가 거기 대의원들이 먼저 뽑고 그러니까 절차적인 인준만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태까지 인준 거부한 적이 없고 인준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최소한 보류라도 시키는 입장을 먼저 내는 게 맞았는데, 이런 인사들과 겹쳐지면서 이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지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인요한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입장이나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저는, 임명과 인준은 다르지 않나요? 보니까 1949년 이후로 인준을 안 한 대통령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사는 저는 약간 그런 그냥 관행상. 네, 그 단어였어. 오, 정확히. 눈을 보면 알 우와, 거야. 천재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읽었어. 관행상. 뭐, 마음을 읽은 게 아니고 네. 문장이 그래야 맞아. 그렇죠. 네. 관행상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근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인사는 맞다라고 저도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어요. 인준이라는 절차가 당연히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뭐 이게 후보를 직접 발굴해가지고 임명 이런 적극적인 행위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지아 의원이 본인의 SNS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요한 전 의원은 뭐 당연히 그냥 이거를 요 최근에 내란 관련 부분만 제외하게 되면은 뭔가 그쪽에 전문성도 있고 경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안칠만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 이 사람이 보여준 스탠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냥 의원직 던지고 나와버리긴 했지만, 뭐 던지고 나오면서 약간 묘하게 약간 반성하는 듯한 반성하지 않는 듯한 약간 그런 메시지 던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본인의 내란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을 주워 담지는 않았잖아요.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더라도 기준은 필요한 거죠. 최소한의 기준. 그거라는 건 결국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하나의 기준일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이런 인사 관련은 저는 바로미터가 야당의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한찬식 속 임명했을 때 논평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이 아무런 논평 안 이를 성의껏 해라. 잔잔바리. 하다가 이번에 사법비서관 하면서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고 이번에 인요한 전 의원 한 것도 자당에서 가는 건데 평소 같은 발끈도 할 법하잖아요. 아하. 그러나 당에서 공식적으로 가만히 있고 한지아 의원만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왜냐면 같은 비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적 인준이라고 하는 거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러면 최소한 보류하는 제스처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다라든지 이거는 나왔어야 된다. 근데 이걸 이제 먼저 보도로 알게 되고 청와대가 이거 해버렸어 이렇게 되면 지지층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어지게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죠. 운동장을 넓게 쓴다라는 것과 이게 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그렇죠. 않은가는 조금 챙길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얘기가 원고에 없는 얘기까지 너무 많이 했네요. 그렇네요.